안녕하세요. 책두꺼비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모스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코스모스 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코스모스 서문, 그리고 칼 세이건이 쓴 머릿말, 또 1장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를 리뷰했습니다. 제1장의 키워드는 거대한 별과 공간입니다.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공간, 빛의 속도로 비춰주는 우주의 크기, 태양과 같은 별의 수, 10의 22제곱계를 통해 보여주는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설명합니다. 공간입니다. 제2장 우주 생명의 푸가에서 키워드는 생명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별과 공간에서 2장의 생명과 시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의 키워드는 인간의 호기심과 천문학입니다. 고대부터 케플러와 뉴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 3장을 좀 더 줄여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4장 천국과 지옥입니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천국과 지옥을 소개합니다. 그러다 지구를 다시 바라보면 그곳이 낙원임을 깨닫게 합니다. 제4장의 핵심 키워드로 저는 기후변화, 지구의 소중함을 꼽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구가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태양계 어디에도 지구 외에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제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브루스 216페이지에서 27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274페이지에서 325페이지입니다. 제5장의 주인공은 붉은 행성, 그러니까 화성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지 못한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제4장 천국과 지옥에서 지구 외에는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구를 지키지 못하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나마 현실적인 장소가 화성입니다. 이번 5장에서는 화성에 대한 인류의 짝사랑이 소개됩니다. 인간은 지난 세기 동안 화성과 블루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영상에서는 제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 여행자는 보이저 우주선입니다. 보이저 우주선을 통해서 태양계 행성에 대한 매우 객관적인 실체를 들려줍니다. 먼저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앞서 영상처럼 금성 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눈을 돌립니다. 금성 탐사를 통해서 화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극한의 조건을 견디며 탐사하는 경험과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금성보다는 훨씬 멀지만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진 화성으로 눈을 돌립니다. 만약에 지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향후 수백 년 내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언제쯤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까마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켓이 광속을 넘어서는 일은 아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또는 그 후손들이 늙어갈 때에도 우리는 태양계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존재에 대해 감사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태양계 구석구석의 탐사를 통해서 인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에너지원이나 과학적인 비밀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이 달라져서 우리를 갈라놓게 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한다면 각자의 입장에서는 실종이나 사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220페이지입니다. 화성은 인류에게 지적 존재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킨 행성입니다. 칼 세이건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1879년 작품인 우주전쟁의 앞단락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구 이외의 세상에서 생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생명이 존재했으면 하는 희망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가는 먼저 화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후에 과학자는 로켓을 만들어 탐사를 합니다. 칼 세이건은 이번 장에서 로켓 개발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로켓이 무기로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서 재정을 듬뿍 지원하고 그래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여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작품인 생물처럼 사람이 만든 기계도 진화한다. 로켓은 중국에서 발명됐는데 처음에는 의전상의 목적과 심미적 용도로만 사용됐다.
로켓이 추진 동력을 화약에서 공급받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화약을 발명한 중국인에게 로켓 발명의 영광도 돌아가야 마땅하다. 어쨌든 이렇게 발명된 로켓이지만 14세기경에 유럽에 흘러들어가면서 전쟁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칼 세이건은 최초로 화약을 무기로 사용한 것이 14세기 유럽인인 것처럼 들리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징기스칸이 정복전쟁을 할 당시에도 이미 화약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워낙 신무기여서 유럽인들은 천둥치는 소리만으로도 기절할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징기스칸이 13세기 초반까지 활동했고 고려시대의 최무선이 원나라로부터 배운 화약을 사용한 무기로 왜구를 물리친 시기는 1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약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동양이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만 읽게 되면은 화약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서양인들이 먼저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화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부터 동양은 연단술, 서양은 연금술을 연구합니다. 연단술은 불로불사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고 연금술은 금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양과 서양은 비슷한 실험을 했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에서는 질산칼륨, 유황, 숯 세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불로불사약을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여겼을 뿐 화약 제조 방법이라고 알아차리지는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화약은 초기에 방화나 연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북송 시대에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 후 징기스칸은 서남아시아를 정벌하면서 화약 무기를 사용했고 그것이 유럽에 전파됩니다. 232페이지부터는 쭉 화약 무기가 로켓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앞서 금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화성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경쟁 속에서 화성의 비밀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화성이 지구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오존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외선이 지표면을 가리지 않고 내리쬐입니다. 지상에서는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화성에서 생명을 찾으려면 세균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킹 착륙선은 인간의 능력과 그 범위를 외계의 경관위까지 확장시켰다. 바이킹 우주선의 지능은 어떻게 보면 지구에 사는 메뚜기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 바이킹 우주선은 박테리아 정도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비유를 바이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연이 박테리아를 진화시키는데 수억 년이 걸렸고 메뚜기를 진화시키기까지는 수십억 년이 필요했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바이킹 우주선의 지능이 메뚜기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다가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웃을 내용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메뚜기를 진화시키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고 다시 부연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비니시엑이라는 미생물학자의 노력, 칼 세이건의 친구라고 하네요. 비니시엑이라는 과학자의 노력과 결실인 실험기구가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바이킹 우주선을 통해 화성에서 실시되는 실험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실험 도구처럼 조금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당시에 생명체를 확인하는 키트가 없었나 봅니다. 무기화학, 생물학, 토양화학 등이 화성 탐사라는 현장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소개가 이 장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칼 세이건 친구인 비니시엑의 사망, 실험 결과의 오류와 분석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다른 책에서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는 칼 세이건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또 하나는 화성의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남극의 깊은 계곡에서 실험을 하다 사망하는 친구 비니시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4페이지 여기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8시간 후 얼음 절벽 밑에서 비니시엑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는 미답의 지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무려 150m나 되는 높이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다. 뭔가가 그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미생물의 서식지처럼 보이는 곳이거나 혹은 예상치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초록색 땅떼기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그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지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길은 없다.
그의 조그만 갈색 노트에는 그가 마지막 남긴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다. 202 실험실 표본 수거 1973년 12월 10일 22시 30분 토양 온도 영하 10도, 대기 온도 영하 16도. 이 숫자들은 화성 여름의 전형적인 기온이기도 하다. 화성의 생명체를 조사하기 위한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다가 칼 세이건의 친구인 비니 세이건 남극에서 사망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그냥 읽혀지지 않고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짠했냐면은 주인을 잃어버린 소형 실험기구, 이게 남극에 남아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비니 시액의 동료와 연구자들과 친구들이 그 실험기구를 가지고 그대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비니 시액의 아내, 그의 미망인 헬렌 심슨 비니 시액은 남편의 실험 표본에서 남극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종 효모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실험기구를 보며 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실험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고로 죽은 남편의 실험기구를 발견한 부인. 남편은 죽었지만 부인은 남편의 노력과 숨결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종 효모균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에나 나올 법한 감동적인 장치인데 아무리 이 책이 과학책이지만 저는 이 책 안에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느꼈습니다. 부부 과학자이죠. 비니 시액 부부. 칼 세이건도 참 대단한 것이 코스모스를 쓰면서 친구의 죽음을 이 책에 상세하게 넣었다는 것. 예민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과학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퀴리 부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편인 피에르 퀴리는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은 1895년에 결혼했고 함께 연구를 하다가 1903년에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남편인 피에르 퀴리는 아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의 논문에 아내의 이름을 당당히 올립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퀴리 부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노벨상만큼 두 사람의 사랑도 느껴집니다. 그 시절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을 거라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뉴질랜드의 경우에 1893년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영국은 1928년, 미국은 1920년에야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시선이나 분위기로 볼 때 피에르 퀴리의 아내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성의 참정권은 세계대전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됩니다. 전쟁 중에 남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여성들은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던 시절, 피에르 퀴리는 연구 논문에 마리 퀴리, 아내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립니다.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1906년에 마차 사고로 사망합니다. 마리 퀴리는 남편이 하던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후 또 다른 연구로 두 번째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리 퀴리의 맞딸인 이렌 퀴리도 1935년쯤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2대 노벨상 수상자 가족이 됩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여기 재밌는 계산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럴드 모로위츠가 한때 재미있는 계산을 한 적이 있다. 사람 한 명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분자 물질을 화공약품 가게에서 구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알아봤더니 약 1천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왔다. 내 몸값이 이 정도 나간다니 기분이 약간은 좋다. 그러나 필요한 분자들을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병 안에 넣고 흔들어 섞는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 사람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재료만 가지고 1천만 달러라네요. 이 분자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사람을 만든다면은 사람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에는 시작도 화성이고 끝도 화성입니다. 2장 마지막에서 칼 세이건은 또 화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지구인이 화성에 정착해서 로웰이 상상했던 운하를 건설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행자는 제가 볼 때 보이저 우주선입니다. 당연히 2장에서는 보이저 우주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됩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는 17세기, 18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1년 내지 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보이저는 이 시간에 지구에서 목성까지 갈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범선이 우주선으로 바뀌었을 뿐 반복되는 역사처럼 보입니다. 인류는 15세기와 17세기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지구의 모든 곳을 탐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현대로 눈길을 돌리면 태양계의 모든 곳을 탐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여러 우주 강국을 발견할 수 있듯이 말이죠. 참고로 네덜란드는 일본이 교류하던 나라입니다. 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쇄국 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당시 점차 서양 문물의 효과를 확인하고서는 적극적으로 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처음에 일본인들은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사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진출을 가로막는 스페인이 있었고 그보다 더 강한 영국이 있었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일본은 이후에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육군은 독일 전문가를 통해 배우고 해군은 영국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가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283페이지 이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상 네덜란드가 그때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는 없었다. 지혜와 꾀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이 작은 나라의 외교 노선은 철저한 평화 정책이었다. 그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조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다. 마치 1930년대에 나치에게 쫓겨난 유럽 지식인들이 대거 망명해 오는 바람에 톡톡이 덕을 보았던 미국처럼 온갖 검열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던 당시의 유럽 지성인들에게 네덜란드는 문자 그대로 이상향이었다. 이 당시에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284페이지와 285페이지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고문 위협을 받고 있던 갈릴레오에게 네덜란드는 교수직을 제의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였으니까 세계의 석학들이 몰려듭니다. 갈릴레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가 서유럽에서 중심에 우뚝 섰던 시절을 칼 세거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나라에게도 어떤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왜 강한 나라가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유럽에서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꽃을 활짝 피운 곳이 네덜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의 제목은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제목과 일치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세기 전에는 탐험 여행에서 가져오는 주요 상품들 중 하나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행자들이 들려준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낯선 땅과 그곳에 있는 특이한 동식물들에 대한 여행자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다음 탐험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상품이었다. 이야기의 주요 주제는 하늘 높이 치솟는 산, 용과 바다 괴물, 아침 저녁으로 황금 식기를 쓰는 나라, 코 대신 팔이 달린 짐승에 관한 것 등이었다. 불에 타는 검은 돌, 머리는 없고 입이 가슴에 달린 사람들, 나무에서 자라는 양 등등 별별 해괴한 것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사실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다. 어떤 것들은 사실은 사실이 돼 어느 정도 과장되고 왜곡되어서 전해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볼테르나 조너선 스위프트 같은 작가들의 손을 통해 다양하게 각색되어 유럽 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자극제로 작용했으며 동시에 외부와 고립된 세상과 사회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현대판 탐험대도 여행담을 가져온다. 아니 보내온다고 해야 맞다. 여기네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우리에게 보내준 여행담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여기 6장의 주인공은 보이저 우주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이저 우주선이 보내주는 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이저 우주선이 어떻게 먼 곳에서 지구로 사진을 보내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선이 목성 주위를 궤도 운동하는 위성 유로파에 떨어지고 유로파는 입사된 빛의 일부를 반사해서 우주 공간으로 다시 내보낸다. 이렇게 반사된 빛의 일부가 보이저에 실려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형광물질을 자극함으로써 유로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이저의 컴퓨터가 읽어서 숫자 신호로
변환한 다음 1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구상의 전파 망원경으로 송출한다. 그 신호를 수신할 지상 전파 망원경은 스페인의 한 대, 캘리포니아 남쪽 모하비 사막의 한 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또 한 대가 있었다. 1979년 7월 9일 아침 바로 그 시간에 목성과 유로파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망원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받은 전파 신호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던 통신위성으로 보내고 통신위성은 그 신호를 받아서 캘리포니아 남부로 넘겨준다. 이 신호는 지상에 설치된 몇 개의 극초단파 중계탑들을 징검다리 삼아 제트 추진 연구소로 도달한다. 그 다음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숫자 신호가 영상의 이미지로 변환된다. 보이저가 보낸 이미지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흔히 보는 전송사진과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보이저라는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책에는 또 이야기를 또 다른 형태로도 보여줍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요. 만약 보이저가 유인 우주선이었다면 보이저의 함장은 항해 일지를 반드시 기록했을 것이다. 보이저 1호와 2호의 가상 함장들이 작성했음직한 항해 일지를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종의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봅니다. 그냥 딱딱하게 이러하다 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 항해 일지 570일 거를 잠시 읽어볼게요. 드디어 목성이 그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제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목성의 모습들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러니까 보이저 우주선이죠. 보이저 우주선이 알려주는 이야기는 목성, 토성 이렇게 거치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계의 아름다움과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 보이저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저는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 아마 21세기 중반에는 이 태양권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항성계에 들어서는 일이 없이 별들 사이에 펼쳐진 무한의 공간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갈 것이다. 영원히 방랑할 운명의 우주선이 별의 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엄청난 질량이 묶여있는 은하수 은하의 중심을 향해 한 바퀴 다 돌 때쯤이면 지구에서는 이미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인류의 대항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번 6장은 보이저호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